이제 기준금리가 2%대로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간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좀 조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심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되게 많아요. 대출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대출은 DSR의 제도 도입 전에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담보 가치만 보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면 여기에 몇십 프로, 뭐 40%에서 60%, 많게는 80%, 뭐 이렇게까지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10억이라고 하면 6억은 은행 돈을 써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면 매입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참여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DSR이 2단계까지 도입이 됐고 이제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된 상태.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에 기반해서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10억의 담보 물건을 가지고 6억을 빌려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만, 이 6억을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과연 소득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느냐를 따져서 빌려주기 때문에 이 6억을 다 빌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시장에 예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대출이 풀린다,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안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금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가지고 내 이 물건을 선점하면 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일단 많이 받으려고 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금리 조건이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나는 최대한 돈을 땡겨서 집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풍선 효과 얘기하면서 엄청 이제 집값 많이 오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쭉 가져가다가 나중에 잔금 때 전세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담보대출로 변환해가지고 이걸 유지하겠다, 또는 이때 이제 매각을 해서 이익을 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들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 입주를 못하느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왜 자금을 마련 못하느냐? 분양가 대비해서 시세 분양받았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담보대출 여력은 훨씬 커졌잖아요. 더 많은 돈, 지금 필요한 자금을 전부 다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려줄 때 이 사람이 소득을 봐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돈을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빌려서 감당하려고 했던 그 규모보다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자금은 자기 스스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 마련하는 방법은 기존 집을 처분해서 들어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소득이 많이 늘어났어가지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다 추가로 넣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리죠. 이 기존 집을 사줄 사람들도 다 지금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좀 금리가 내려가니까 뭐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정책 대출로 50조를 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얘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마중물이 됐었죠. 그리고 이 대출을 활용했던 사람들한테는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완화해주면서 예전에 이미 대출을 끌어쓴 사람들은 지금 또 이걸 추가적으로 살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풀어준 것들은 뭐 1주택자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소득 기준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력이 좀 있는 사람들, DSR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빌려 쓰면서 갈아타기 내지는 좀 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더 많은 대출을 끌어쓰는 형태, 초영끌이 탄생한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대출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소진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제 정책 대출을 공급하겠다. 근데 이 정책 대출을 공급하는 재원을 생각해 보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정부 돈이 소진되고 나면 결국에는 정책 금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은행들, 이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한 10조 정도 한다. 나머지 40조는 은행이 자기 자체 재원을 통해서 정책성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이 자금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이 해줄 때는 그러면 시중의 금리와 차이가 있는 금리, 좀 더 낮은 금리로 해줘야지 되잖아요, 정책 대출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을 해줘요. 근데 보전을 해주는 범위가 1%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적자인 상품을 은행은 지금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정책성 대출을 50조를 풀겠다? 그럼 정부가 다 정부 재원으로 한다? 문제 없죠. 근데 은행이 나머지 재원, 사실은 정부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그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기는 팔아야 돼. 정부가 팔라고 하니까. 너네가 이거 공급하라고 하니까 따르겠죠. 그렇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대출에 대해서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원하는 자금만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은행 금융권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은행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은행의 주식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밸류업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되려면 왜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 은행주들보다 저평가돼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따지는데 그중에 배당을 너무 조금 해준다.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배당을 조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안 갖고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배당을 많이 해주겠다. 우리는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야. 이런 걸 홍보해야 되잖아요. 이 배당을 많이 해주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부분이 되면 이익이 이만큼 쌓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을 이만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근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런 이슈들이 묶여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수익을 많이 남기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에 대한 관리를 잘하거나 근데 이 위험에 대한 관리는 그 RWA라고 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융위에서. 그 얘기는 가계대출 부분을 늘리는 게 크게 좋은 게 아닌 상태고 또 정책대출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자산은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대출해주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정부가 이런 정책성 대출을 푼다고 하는데 너네 이렇게 해줘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뭘로 조정하느냐? 금리, 가상금리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 가상금리를 높이면 이익이 증대되니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도 이거 많이 빌려주면은 전체적인 지표가 틀어지는데 이거 왜 많이 빌려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그러면 가계대출을 원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신용 좋고 잘 갚을 수 있는 사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빌려주겠죠. 그럼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입주들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여긴 되겠어요? 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은행들이 서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사업장들은 지금 잔금 대출 막히고 뭐 이러면서 대출의 한도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돈을 못 구하잖아요. 이런 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이 부채가 늘어난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산을 처분한 금액 플러스 추가적인 대출이 있어야만 진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 가계대출이 총량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적 과제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나가 있는 돈을 회수는 하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다 망하니까. 그래서 늘리는 폭 정도만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할 거니까 그 성장하는 성장률 이내로는 늘려도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대출을 이제 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계 대출의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1,900조 정도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회적인 대출 어쨌든 대출을 가장 많이 원하는 시장이니까 대출 더 해달라 하니까 가계 대출로 안 되면 결국에는 뭐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 대출의 형태로 대출을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영업자 대출도 예전에는 정말 이제 가게 망하고 자기 생업을 위해서 빌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겪으면서 임대법인 만들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대출 비슷한 뭐 통신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되게 쉬운 업종들 만들어가지고 그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는데 자기 사업장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죠. 이런 데 대출이 다 활용이 된 거예요. 임대사업자 비율이 자영업자 대출 중에 40%를 차지하거든요. 자영업자 대출이 한 1,100조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한 500조 정도는 이 또 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부채거든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도 민간 사금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1,000조 정도 되니까 이 가계부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부채의 규모는 굉장히 많이 빚을 많이 늘린 사회니까. 그러면 당장 이 물건을 처분하지 않으면 씀씀이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경기가 지금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내수가 침체되는 이유는 빚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자된 느낌으로 쓸 수도 있겠죠. 계속 현금으로 뭐 자기 직업이 탄탄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구조니까 내가 나중에 조금 빚을 마이너스 통장을 쓰더라도 나중에 이거 자산 처분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지고 있죠. 물가도 자체도 뭐 인플레가 좀 잦아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뭐 밥 한 끼 먹으려도 만 원 갖고 먹기도 쉽지 않은 이런 사회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기관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로 이제는 가고 있다.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제 가계부채 상황은 지금 이 정도로 심각을 하고 이게 이제 연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후의 어떤 경기 상황 때문에 정책적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거나 이자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그게 있어서 당장 줄어드는 거를 멈춰놓을 수는 있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 좋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임대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인 게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 결국엔 다 부동산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고 상가 같은 거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임대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대출받아서 이 물건을 샀는데 안 차죠. 공실이 너무나 많고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이런 비용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계속 어떤 소득을 통해서 이걸 메꾸면서 이자를 감당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율 자체도 원래 생업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가계가 지금 처해 있고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강제적인 처분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경매의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고 이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기업의 문제도 이미 발생을 하잖아요. 건설사들 넘어가고 홈플러스 넘어가고 결국에는 건설업체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존에 사업을 했던 PF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왔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면서 위기를 막고 있고 이 책임을 대신 져주지 못하면 다 흡수하면 부도날 일이 없겠죠. 법정가에 갈 일이 없겠죠. 근데 못 갚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금융권이 거기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흡수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 손실 흡수 능력이 그럼 다 갖추고 있느냐. 이래서 이제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이제 점차 더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PF뿐 아니라 어떤 대출 연체가 20% 정도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5명 중에 1명은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이게 22년 말에는 2%였어요. 근데 지금 2년 만에 20%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상호금융이라든가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도 1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추가적으로 막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동안 이미 부채나 이런 손실을 조금씩 털어내면서 이걸 운영하고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어려운 구조에서 많이 규모 자체도 쪼그라들고 이랬는데 지금 쌓여있는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금융권의 위기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없을 수 있을까? 결국은 이 문제를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춘 기업들은 살아남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시행사가 밟았던 전철, 건설사가 밟은 전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도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고 기존에 참여하던 수요보다는 지방에 갭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주면서 일부 거래가 체결이 되니까 사람들의 호가가 상승하는 형태. 그러니까 막 과열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까요? 이거는 결국에는 유동성의 문제인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상황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 지금 갭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도 15억, 뭐 20억 이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을까? 이미 기존에 뜨거웠던 시장에서 자금을 일부 확보해 놓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계속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또한 전반적인 경기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과연 희망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은에서 지금 연초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면 현상 유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물가 상승률도 2%로 맞추고 뭐 이런 기준을 가져가는 게 2%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 유지를 하려면 2% 정도는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건데 1.9%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성장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내후년까지 후년에도 뭐 1%대를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1.5로 낮춘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1.5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인식을 하시면 정말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환율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관세 정책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 값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안 빠지잖아요. 일정 부분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1,400원대 거의 중반에 가깝게 지금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환 보유고 자체는 4,100억 달러를 유지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4,100억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2월에. 떨어진 이유를 또 살펴보니까 국민연금하고 외환 스와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을 정리해 주다 보니까 외환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왜 외환 스와프를 했죠?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도로 되게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이 과연 엄청나게 좋아질까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좀 이름 있는 건설사들,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이 9곳 정도가 이제 부도에 가까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강건설, 대저건설, 뭐 벽산, 삼부, 뭐 온갖 업체들이 그동안 좀 오랜 시간 버텨오던 회사들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부채를 많이 지더라도 물건을 팔아서 즉 아파트를 분양하든 부동산을 분양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금이 들어옴으로써 유동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고금리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형태고 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좀 자금을 잘 안 빌려주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선다거나 책임준공, 즉 어떤 일정 시점까지 물건을 만들어내겠다는 약속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신 책임을 지겠다, 채무에 대한 변제 등 이런 부담감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가다가 멈추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 멈춘다 하더라도 일단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공사비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이제 분양이 잘 이루어지면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분양이 됐더라도 아예 분양을 포기하는 형태, 즉 미입주의 상황들,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들, 그리고 아예 팔리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크게 가져가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2년도에 이제 롯데건설에서 위기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때 롯데건설이 위기설이 나왔던 이유가 둔촌주공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에 이제 PF가 좌절되면서 6천억 상당의 PF에 대해서 건설사들 4곳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있어서 압박을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제 모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사업장이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조차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 PF가 상환되지 못하는 리파이낸싱이 안 되는 그런 위기까지 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수의 사업장마저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압박을 느끼는 상황인데, 지금 엄청 많은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또 건설사들은 서울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문제가 지금 수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자구책이 필요하고, 그런 방면으로는 기존의 사업장들 중에서 나중에 수익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이걸 손실로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장들은 정리하는 형태. 정리를 하는 방법은 예전에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고 뭐 이런 일정 부분을 대신 이제 해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대전의 오피스텔 사업장을 포기를 했었잖아요. 11월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비가 2,800억 정도 되는데 300억 정도를 손해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하는 형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부분을 좀 정리하는 형태 이렇게 갔고, 또 뭐 DL건설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4억을 매각했잖아요. 자기 본사 4억을 매각하면서 자금을 확보해 놓는 형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고 이 상황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 좋은 상황, 이 침체 국면에서 그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채 비율이 600%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적자도 뭐 2,200억 정도 이 정도 규모를 발표가 됐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게 바라볼 수 있고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 이것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 어떤 상황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갖고 있는 사업장의 70% 넘게가 다 지방에 몰려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 이제 기존에 분양한 것들도 안 팔리고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를 둬서 이 물건들을 다 팔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리스크와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일단은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부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하도급 업체한테 어떤 공사 대금, 용역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고 이들이 이제 공사를 수주했으니까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어떤 형태로 정산하는 형태, 지정불이라든가 뭐 이런 나중에 받는 형태다 보니까 이미 선투입이 된 거예요, 공사비가. 선투입이 되려면은 이제 자기들이 자금을 갖고 있어서 그 자금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미분양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PF라는 대출을 활용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대출을 해준 기관들, 금융기관들은 이 대출을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잖아요.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 빌려준 걸 돌려받는 것. 이 원금을 돌려주는 기본적인 주체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 측. 근데 이 시행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용이 건설사나 이런 데보다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조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는 다 했는데 이미 비용은 들어갔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면 대금이 안 들어오고, 대금이 안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시행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신용을 공여한 이제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6만 채 정도 되는데, 현재 이제 공식적인 통계로 잡힌 게 7만 채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지어지고 건물이 다 된 상태, 악성,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2만 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이제 안 팔린 물건이 한 5만 채 정도 있는데 결국은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준공을 내야지 어떤 책임 준공을 보통 건설사가 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어느 시점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러면 계속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안 팔리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이제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악성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굉장히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고 부도 나고 사라질 수 있죠.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 시행사가 진 빚을 대신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 시공사나 건설사가 좀 더 신용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갚으라고 할 건데 이들이 지금 못 갚겠다고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수익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가격으로 이걸 다 팔 수 있을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 공매로 그런 물건들이 나와도 사실 몇 차례씩 유찰되고 있는 상태인데 가격이 조정이 돼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손실을 일정 부분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금융기관들이 이제 손실을 확정을 하면 결국에는 계속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뭐 이런 금융기관의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런 대손충당금을 쌓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영업을 공격적으로 더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금융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누군가는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1차적인 책임자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적인 책임자도 사실은 책임을 져보려고 했으나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부분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과열기를 거쳤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물건들이 분양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낮추기가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절차로 가는데 이 땅값 자체가 여기가 이제 처음에 일반적인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는 정도로 처음에 최초의 사업자가 사업을 했다면 이게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잘 팔렸는데 그럼 그 옆에 또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개발 사업을 벌이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기존보다는 높은 땅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시세와 분양가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어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그러면 기존 땅 주인 같은 경우는 나한테 돈 더 줘도 이 사업 너 할 수 있지 않니? 이러면 땅을 먼저 확보하는 게 부동산이 화랑이니까 땅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면 더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확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원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분양가 자체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분양가가 계속해서 시세가 높게 유지가 돼서 이 분양가는 굉장히 시세보다 싸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너도 나도 분양받을 수 있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화랑기에는 이게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화랑이 오래가지 못했고 또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에 어떤 규모가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건축이라든가 기존의 아파트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것 이런 상품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규모로 가거나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주거 대용 상품들 뭐 이런 PF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파트보다 싸게 팔거나 같은 아파트라도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팔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지금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죠, 지금. 그럼 이걸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손실을 확정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낮추게 된 이유가 부동산의 경기가 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를 아무리 할인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간 금액에는 금융비용이라든가 이 온갖 것들이 녹아 있잖아요.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금액. 그런 금액에서 낮춘다 하더라도 아직은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계속 안 팔리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구축도 안 팔리고 신축도 안 팔리고 기존에 이제 마이너스 P를 하더라도 안 팔리잖아요. 가격을 낮추는 게 어느 정도로 낮추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생각하는 최초 단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에 낮추는 폭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팔리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더 할인폭이 커지는 데가 먼저 이제 정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직은 그런 기대감보다는 정부가 이제 부양해 줄 것이다. 또는 안 되면 지금 이 가격에 팔아서 어떤 손실을 보느니 뭐 장기 임대로 전환을 해가지고 세금 혜택 받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증금이나 이런 걸로 일정 부분 하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줄여놓은 후에 좀 버티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이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매입을 해주려면 정부가 이제 돈이 많이 있어야 이제 매입을 해주겠죠. 자금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LH에서 매입을 할 때 그럼 어떤 조건으로 매입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다 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3천 가구 정도 미분양 주택 매입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미분양이 7만 채가 넘어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업계 추산으로는 10만 채가 이미 넘어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미분양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3천 호 매입해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부채를 일반적인 사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부채 비율을 통해서 운영해왔던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4월 위기설이 있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부가 허그 보증을 확대하고 대출을 많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빚내서 집사라면서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들어와줘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계의 어떤 대출을 늘려가면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부양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이연시키다 보니까 매년 위기의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져요. PF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 도래하면서 사실 2022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에 그 물건을 다 팔아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최초에 투입됐던 비용에 대한 손실을 인정하고 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이 조정이 된 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이제 PF 사업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리의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땅만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 이런 사업장들 중에서 땅을 너무 비싸게 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정 부분 뭐 공매를 한다든가 뭐 넘기는 형태로 해서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갈 수 있게 이렇게 정리된 사업장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럼 연장해보자, 시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연장하고 그 연장할 때는 그럼 이자는 감당해야 되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더 빌려가지고 그 시간을 이제 계속 늘려왔던 거거든요. 해결이 안 된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한 거고,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브릿지의 문제였고, 이제 본 PF로 이미 들어간 사업장들, 즉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들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고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사업장들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대저건설 같은 경우 800억짜리 하나 못 막아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형태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60%밖에 안 됐어요. 일반적인 건설업체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운영해 왔었는데, 여기가 문제가 됐던 게 안산에 이제 물류센터를 공사하는 사업을 수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시행사가 물류센터를 다 짓고 여기에 임차인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이 물류센터를 잘 운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는 이렇게 다 임차인을 다 채워놓고 나면 시장에 일정 금액에 매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출을 해줄 때 준공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시행사가 못 갚으면 건설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시행사가 못 갚은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차고 막 이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시공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 금액이 몇백억을 갑자기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자잘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못 막고 그 이후에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 건설사에만 문제이냐?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어떤 이 사회 관행상 기본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참여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금력이 있고, 뭐 아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사 사옥을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도 잠원동에 80년부터 유지해왔던 본사 사옥을 지금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팔아서라도 일단 1조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놓겠다. 대응해 놓은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대응이 안 된 회사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옥석 가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신축 분양 같은 경우도 뭐 10억, 20억 로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말하는 호가와 대비해서 훨씬 낮은 금액에 매입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가 보면 회전율이라고 해서 몇 개가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부동산 사이트들 보면 실질적으로 한 10%도 안 되는 거래량 말고 나머지 90%는 그 예전부터 그 집을 그냥 주거의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강남에 주로 누가 살고 있느냐? 예전부터 부자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10억에 산 집을 50억에 사줄까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10억에 샀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나 하나 더 사겠다 하면서 50억에 산다? 이런 상황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집도 가지고 있고 투자용 집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시 50억에 사주는 시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두 건의 거래가 높은 거래가가 찍힐 수 있는 건 뭐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 또는 특별히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돈이 사실은 금방 날아갈 것 같으니까 쉽게 벌었으니까 나도 강남에 집을 사겠다. 결국은 부동산으로 오는 형태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자산 선택을 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래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상급지 가격은 50억, 100억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주거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을지 자기 자산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50억이 있어. 그럼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에만 50억을 쓸까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40%? 뭐 이 정도 규모일 거예요. 자기가 주거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자산 가치로 또는 투자 전체를 올인해서 50억을 다 집에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50억, 100억이 된다는 거는 자산이 몇백억의 자산 또는 몇천억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사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그런 값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개별적이고 지역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상품이 홍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걸 대장주로 인식하고 그 아파트에 관심과 수요가 몰리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선도하는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잘하는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한 아파트들. 분양을 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일부를 대중한테 팔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홍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아리팍이 대장주라고 우리가 인식됐을까요? 그때 이 물건을 굉장히 고가에 팔고 싶었던 그런 어떤 시장의 마케팅이었던 거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아리팍을 알잖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훨씬 더 괜찮고 어떤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들 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 되게 많아요. 그 지역에. 근데 가격은 보면 여기가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인근에 반포자에도 있고 삼성 레미안도 있고 반포 이쪽 초등학교 있는 쪽 이쪽에도 뭐 되게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 많거든요. 지하철역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단지들도 있고 또 한강변에 또 굉장히 좋은 고급 자재로 지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아파트가 또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실에 대한 창에 대한 부분들 뭐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오픈되지 않고 어떤 좋은 점들만 강조되면서 시장이 홍보되고 있고 그래야 나중에 환가성도 좋고 어떤 시장이 선별적으로 가는 시장 즉 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돈 있는 사람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돼야 팔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안에서도 굉장히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부동산이 개발 호재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유수의 기업이 들어와서 산업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 최고급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니까 이 정도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걸 사는 게 좋다. 이런 투자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지방에. 그리고 지방의 기반 산업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 꺼진 지 오래잖아요. 뜨거웠다고 얘기했던 시장에 너무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뭐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 최근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 여기 들어와서 그럼 삼성 다니는 사람들 연봉이 얼만데 여기 아파트 이 정도 주고 사겠지. 분양가보다 얼마 정도 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분양이 잘 돼요. 그러면 여기 물건을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막 다 사가네. 나도 개발해야지. 옆에 또 개발해. 또 개발해. 또 개발해.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개발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시차를 두고 계속 하니까 앞에 팔린 것까지는 어떻게 해소가 됐다 치는데 계속 그 이후에 분양하는 거는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또 기존에 팔렸던 아파트도 나중에 여기 삼성전자 들어오면은 소득 수준 높은 사람이 내 분양받은 것보다 훨씬 비싸게 사줄 거야. 이렇게 해서 갖고 있었는데 입주할 때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입주하려고 보니까 이거 분양가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마이너스 P라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근데 마이너스 P라는 거는 내가 계약금 낸 거 포기하고 이자 부담한 거 포기하고 이거 누군가 대신 떠안아 주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나온 매물이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원래 최초 분양받은 것보다는 몇 천만 원 더 깎아서 분양받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리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인데 안 팔려요. 이 얘기는 실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급은 한번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PF 사업을 하면 결국에는 분양을 해서 다 물건을 다 지어서 끝내야 사업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돈이 들어간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지어야 돼요. 물건을 짓는다는 거는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거 미리 분양했으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만들면 분양을 해야 돼 또. 안 팔린 건 계속 끝까지 팔아야 돼. 그러니까 공급이 넘쳐나. 이미 많았던 집도 안 팔려. 새 집도 안 팔려.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방에 수요가 있는 곳, 지방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죠. 핵심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사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지방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변하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의 초고령화로 접어든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주축이고 거의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이제 소득 활동을 못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산에 자기 가계를 놓고 봤을 때 자기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해낼 수 있었으니까 돈벌이를 했으니까 뭐 이자도 내고 이만큼 자산이 상승했다고 하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컸어. 자식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하려면 결국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매수자, 즉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밀집화되어 있는 집들, 이미 있는 집들, 또 거기에 추가적인 집들이 들어오는 상황, 뭐 서울 같은 경우 그렇죠. 서울에 밀집화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같은 상품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거기에 그냥 단독주택 있고 상가들 있고 막 이런 지역들 묶어가지고 아파트 지었잖아요. 재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어. 예전에 그런 단독주택 조그만한 거 빌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많지 않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살던 사람들과 이 아파트를 수요하는 사람 수요층이 달라. 이 수요층에 들어오려면 일정 소득 이상 돼야 돼. 소득분이 뭐 5분위 뭐 이 정도 20% 상위 20% 정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 많아졌어. 밀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더 많은 집들이 공급이 된 시장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늘었느냐? 지금 말하는 가격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늘었냐 생각해보면 안 늘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 시장을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뭐 당장 사람들은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집값 수준 자체가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는 강해질 수 있지만 이게 유지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 가격이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누군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돈도 쓰고 막 이래야 상가가 유지가 되는 건데 상권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돈을 쓰는 주체는 부모들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쓰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가서 어디가 핫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돈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유행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정 지역이 떴다가 쇠락하고 또 떴다가 쇠락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상가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가로수길 엄청 핫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로수길에 사람 없잖아요.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 저 대학교 시절에 굉장히 핫했거든요. 거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런 가로수길이 뜨면서 거기 완전히 초토화됐었는데 뜬 지역은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더 임대료를 높이고 더 비싸게 빌딩을 팔고 뭐 이런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떠나가고 거기 핫한 가게들이 없어지니까 여기 와서 돈 쓰는 사람도 사라지고 이렇게 쇠락을 하고 기존에 쇠락했던 지역은 다시 이제 임대료가 많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여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일정 부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고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폭을 사람들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많이 투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나 어떤 수요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명동 요즘 이런데 예전에 코로나 때 명동이 한참 약간 위기였거든요. 그 명동의 그 핫한 곳조차도 공실이 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 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 못 내고 나가고 그 공실이 되고 명동에 예전부터 돈 많으신 분들 대출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출을 쓸 정도로 이런 상황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미 대부분 뭐 새로 건물을 개량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자기 신용으로 끌어가지고 다시 개발을 해놨는데 트렌드가 끝난 거야. 그럼 빌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이 이런 상태고 지방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상가가 절반 가까이 공실이었어요. 1층에 일부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지하나 뭐 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된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원룸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유지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수도권이나 어떤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서울에 너무나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사람들은 핫하거나 아니면 대형 굉장히 어떤 대기업의 자본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개발된 곳 이런 곳으로 몰려다니지 나머지 지역은 안 온단 말이에요.空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제2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한다. 소득이 사라졌다 했잖아요. 소득이 사라졌는데 생은 계속되잖아. 그럼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자영업 해야 되죠. 창업을 해서 어떤 가게를 빌려서 임대를 놓고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50만 정도 되잖아요. 2달 사이에 20만이 줄었어요. 근데 그중에 400만 정도는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거든요. 즉 자기가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자영업들. 이런 사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는 거는 그 공간을 쓸 수요가 사라짐을 뜻하고 공간을 쓸 수요가 사라지면 공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과잉 개발인 거죠,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품이고 그 거품 안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익을 기대하면서 지금 빚을 감당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생을 했고 홈플러스 사태가 최근에 되게 컸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시장 자체가 사양산업이잖아요.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고 누군가 장을 보러 많이 홈플러스에 많이 가주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물건을 많이 살 정도로 내수가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 시장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았어요. 이게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를 인수한 회사가 이걸 이제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 워낙 많으니까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땅 자체도 크고 이러니까 이걸 나중에 너네 개발해가지고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지어서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누가 사가 이러면서 많이 팔았어요.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산 사람들 또 팔 때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신 너네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임대 10년 동안 우리가 임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팔았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이자 못 내겠어요. 1조 몇천억을 빌려 썼는데 이거 이자만 1년에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 감당하면서 3천억도 못 버는데 1년에 1,000억씩 이자 내는 거 어렵다. 불가능하다. 지금 자재비 주고 원가 주고 뭐 인건비 주고 뭐 이러면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내? 그 다음에 임대료 내가 이만큼 10년 동안 보장해 줄 테니까 이거 비싸게 사해서 이미 넘겼잖아요. 팔았잖아. 근데 이 임대료 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아닌데 기업회생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투자한 부동산 회사들, 이거를 산 건설사들, 이런 데들은 지금 이 정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격에 샀는데 유지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거품, 규모를 그렇게 유지하고 싶었어. 빚을 많이 내가지고 내가 이 규모를 다 유지하고 싶었는데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 손실을 보고 서로 싸우는 상황이 온 거예요. 똑같다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우리가 그 규모로 견딜 수 없는 만큼 벌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벌렸냐? 소득이 많이 늘어서 그 규모, 소득
대비 적정한 대출을 활용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규모를 키웠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빚, 소득도 보지 않고 빌려준 빚에다가 또 편법적으로 받은 빚에다가 또 남의 돈까지, 남의 전세금까지 받아가지고 놓은 빚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규모를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그 얘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